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여기에 사연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예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살다 보면 과거는 과거에 두어야 한다느니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종종 들을 때가 있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로 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절절매며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지난 시절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남에게 예전 일은 잊어버려라, 내려놓으라 그런 말을 쉽게 하진 않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시던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셨죠. 워낙 큰 사고였거든요. 사람의 상처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제가 그 사고 자리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택시며 버스며 바퀴 달린 건 아예 타질 못하겠더라고요. 중학교까지는 집에서 나름 가까웠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집에서 걸어가면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그 거리를 꾸역꾸역 매일같이 걸어가는 저를 보며 아빠도 참 많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저를 혼내시기도 했고요. 녀석아,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래? 비행기도 아니고 자동차란 자동차를 다 못하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야? 회사는 어떻게 다닐 거며 친구들은 어떻게 만날 거고, 응? 안 돼. 안 되겠는 걸 어떡해요, 아빠. 나도 나름대로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꾹 참고 정류장까지 가본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숨통부터 콱 막혀오면서 식은땀이 나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나도 내가 너무 답답해. 절규하듯 말하는 저를 보며 아빠도 같이 따라오시고 결국 그럴듯한 답도 내리지 못한 채로 아빠랑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던 기억도 있네요. 사실 그 외에도 힘든 점은 많았어요. 원래도 저희 집 형편은 넉넉지가 않았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게 더 심해졌죠. 아빠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하셨어요. 집안일은 제가 하겠다고 몇 번을 말해도 꾸역꾸역 엄마가 하시던 가사일까지 해내려고 하셨던 분이죠.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최대한 안 느끼게 하려고 평생을 노력하신 분이세요. 저도 그런 아빠의 노력을 너무 잘 알아서 학생 때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었고 입시는 당연히 포기했었어요. 당시 아버지는 당연히 반기를 드셨지만 사실 제 성적이 그렇게 상위권도 아니었는지라 지금 생각해도 그때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되네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선풍기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곳이었는데 연차가 쌓이면서 돈도 제법 모을 수 있었죠. 그때부터는 아빠가 조금씩 일을 줄이실 수도 있을 정도로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스님도 아니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주무시면서 일하는 아버지의 건강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의 인연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을 거기서 처음 만났었거든요. 당시 공장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을 기준으로 기숙사를 받아주던 곳이었는데요.
애매한 거리였던 저는 통근을 해야만 했어요. 집 근처까지 통근버스가 오는데도 저는 당연히 걸어 다녔죠. 그런데 오며 가며 저를 지켜봐왔던 남편이 처음으로 저한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이렇게 묻더라고요. 매일 걸어서 출근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사시는 동네가 어딘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중앙동 지나서 있는 마을 쪽이요. 어, 거기서 걸어오시면 1시간은 좋게 걸리지 않나요? 중앙동에 통근버스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걸어 다니셔요? 아, 제가 차를 좀 무서워해요. 꽤 친해진 사이긴 했지만 어릴 적 엄마의 사고까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당시 남편은 제 마음을 읽었는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묵묵히 저의 변화를 기다려주었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났어요. 그토록 차를 무서워하던 제가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남편의 차를 같이 타고 통근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맘때쯤 아버지한테도 제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연애 소식보다도 제가 차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 감격하시더라고요. 내 평생 너 차 타는 모습을 딱 한 번만 보기만 해도 소원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가 만난다는 그 사람 널 많이 편안하게 해주는가 보구나. 머지않아 남편은 아버지께 인사도 드렸어요. 아빠가 어찌나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던지요. 인상도 좋고 싹싹하고 성실해 보이는 것이 딱 사위로 삼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요. 그렇게 저희는 5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둘 다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다 보니 좁디 좁은 달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건 저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아버지는 제게 보탬이 돼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 역시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맘때쯤 저에게 생애 2번째 이별이 다가왔어요. 결혼식을 딱 한 달 앞둔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때 전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크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잠깐이긴 했지만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사라지더군요. 아직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부모님 2분이 모두 돌아가시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니까요. 그때 제 옆에 남편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오빠, 나 어떡해? 이제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내 옆엔 아무도 없는 거야. 나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갔어, 우리 아빠. 왜 그렇게 생각해? 네 옆엔 내가 있는데. 장인어른도 네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실 거야. 내가 옆에서 끝까지 기다려줄게. 충분히 그리워하고 슬퍼하더라도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 응? 한창 행복하기만 해야 할 시기에 저는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가 남편에게 제일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시기였죠. 결혼 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남편은 그 흔한 친구 한 번 만나질 않으며 제 옆에만 있어 주었어요. 덕분에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던 제 상태도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제가 완전히 나아진 건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 사이에 아이가 들어섰거든요. 그게 왜 저는 아빠가 저희에게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을까요? 제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저희 사이에 아이도 생기고 나니
남편은 본격적으로 일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공장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텐데 제가 배가 불러오면서 일을 못하는 만큼 본인이 대리운전까지 뛰며 생계를 책임졌죠. 아들이 태어나고 돌이 지났을 때부터는 저도 다시 조금씩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부업부터 저녁 아르바이트까지 가리지 않고 했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 행복했어요. 이 시절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있다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밤낮으로 일만 하다 보니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더군요. 아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어느새 저희는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는 중년이 되어 있더군요. 아들이 쑥쑥 크는 모습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행복했지만 그와 동시에 늙어가는 저희 부부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아이 학비도 넘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끔 마련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저희 노후자금도 조금은 준비해둘 수 있었죠. 그맘때쯤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준영이 대학 보내고 나면 우리도 남들처럼 간간히 여행도 다니고 하자. 아주 지겹도록 붙어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놀고 하자고, 응? 우리 지금도 여행 정도는 갈 수 있잖아.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슬슬 일 좀 줄여야 돼요. 이제 오빠도 나이가 있는데 너무 이팔 청춘처럼 일을 많이 하니까. 에이, 나 아직 팔팔해. 딱 올해까지만 열심히 달리고 내년부터는 좀 쉬엄쉬엄 즐기면서 살자고, 응? 남편의 말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평생 일만 할 것 같던 사람이 이제는 좀 쉬어가자고 얘기해주는 게 어찌나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는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제가 너무 후회가 됩니다. 내년이 아니라 당장 그러자고 했어야 하는데 그 1년이 뭐라고 남편이 배달 일까지 하는 걸 기다린답시고 내버려뒀는지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여름 장대비가 내릴 때마다 가슴이 시큰거려요. 그때가 딱 장마철이었는데 남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트럭이 미끄러지는 걸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대교 밑으로 추락해버리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죠.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들이 달려와 저를 보고 엄마, 물 한 모금 안 먹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러다가 쓰러져. 응?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라고 큰 소리로 다그칠 만큼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일어난 지 3일이 다 되어가도록 남편이 발견되질 않았거든요. 하필 대교 위에서 일어난 사고라 시신이 급류로 떠내려갔을 확률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신이라는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결국 남편은 사고사가 아닌 실종 상태로 상황이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그 뒤로 정상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고부터는 완전히 무너졌죠. 밥을 챙겨줄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집에서 멍하니 베란다 밖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매불망 남편의 소식만 기다리며 산 것이 5년이나 되네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몇 번이고 삶을 포기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인간한테는 무슨 잡기가 씌어 있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통사고로 저 세상을 가나 싶더라고요. 모든 일의 원인이 저 한 사람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 저를 다잡아준 유일한 사람은 당연히 저희 아들이었죠.
제가 가끔씩 헛소리라도 할 때면 큰 소리를 내가며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었으니까요. 엄마, 제발 포기한다는 소리 좀 하지 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응? 세상에 하나 있는 너한테마저도 엄마가 폐를 끼칠까봐 너무 겁이 났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딱 잘라 말해줘. 엄마까지 아빠한테 가면 나도 그날로 바로 엄마 따라갈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다신 그 입에서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제발 나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나쁜 엄마예요. 아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고 참 우울감이 이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을 보내고 6주기가 되던 그날 저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새 출발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남편의 죽음을 부인하지 않고 오롯이 받아들이겠다고요. 그 후로는 허송세월한 시간만큼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낮에는 학생들 독서실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 일을 했죠. 남은 짜투리 시간에는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지냈어요. 남편 생각이 날 때마다 습관처럼 손을 댔던 술도 담배도 모두 끊어버렸어요. 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매달 두둑한 생활비도 챙겨주었지만 그 돈은 나중에 아들 결혼 자금으로 돌려주려고 10,000원 한 장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적금 통장에 넣어두었죠. 처음에는 아들이 제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댔지만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는 제 모습을 지켜본 후로는 딱히 입을 떼지 않더라고요. 바쁜 하루가 끝날 때면 저는 항상 남편에게 편지 한 장을 쓰고 잠들었어요.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로 멋진 엄마로 살겠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먼 훗날 당당하게 당신 곁으로 가겠다고요. 사실 편지를 적는다고 해서 우체통에 넣을 수도 없고 남편이 읽을 수도 없는데 왜 그 편지를 적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그건 아마도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주었던 짧은 쪽지들과 편지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젊었을 땐 굳이 말로 하면 될 걸 이렇게 러브레터랍시고 적어줄까 싶었었는데 남편이 저 세상에 가고 나니 남아있는 쪽지 한 장 한 장이 저에게는 보물로 남더라고요. 남편 생각이 날 때마다 꼬깃꼬깃한 쪽지와 편지들을 하나씩 열어보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 장씩 적어나가게 되었고요. 그게 어느새 저에게 편안한 일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렇게 남편을 보낸 지 10년이 되던 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저에게 며느리가 생긴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오래 만나온 여자였는데 계획이 없던 아이가 들어서는 바람에 더욱 급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들이 워낙 오랫동안 만나왔고 저도 얼굴을 몇 번 봤던 친구인지라 결혼 소식과 임신 소식이 그저 반갑기만 했네요. 저에게 찾아와 두 사람이 임신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땐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은영아, 네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다고? 어디 보자. 아유, 몸은 괜찮아? 입덧은 없어? 아직 얼마 안 돼서 크게 입덧은 없어요, 어머니. 그나저나 내년에 씨 굴리고 천천히 가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식전에 아이부터 생기는 바람에 많이 놀라셨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것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인데 순서가 뭐가 상관이 있겠어. 하늘에 계신 너희 예비 시아버지도 지금 너무 기뻐하실 거야. 아무쪼록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니 항상 몸 조심하고 푹 쉬고, 알았지?
그저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들도 마음이 뭉클했는지 아빠 생각도 났는지 감동의 눈물을 그렁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랴부랴 상견례 날짜를 잡고 결혼식도 2달 뒤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야무지게 모았던 아들의 결혼 자금도 드디어 줄 수 있었죠. 아들이 어찌나 놀라던지요. 엄마 쓰라고 준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고 있었어. 엄마가 너한테 이걸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넌 모를 거야.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신혼집 구하는 데 써.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상견례를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아직도 그때가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왜냐면 오랫동안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제가 또다시 5년 전 그때처럼 무너져버린 나이였으니까요. 상견례 때 사돈에게 드릴 자그마한 선물이 없나 싶어 백화점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 반대 방향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거리도 멀었고 우산도 쓰고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저는 왜 그 사람을 보고 남편을 본 것처럼 기함했을까요? 그냥 남편을 똑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도 됐을 텐데요. 저는 그날 양손에 들고 있던 선물은 물론이고 우산까지 떨어뜨려가며 그 사람을 쫓아 홀린 듯이 뛰어갔어요. 그러다 마주오던 택시에 부딪힐 뻔하기도 했죠. 다행히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눈을 떴을 땐 이미 다음 날이었고 병실이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들이 저를 보고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정말 엄마 눈 못 뜨는 줄 알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잖아. 괜찮은 거야? 어? 저는 차마 아들에게 제가 봤던 남편의 모습에 대해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말해봤자 아들은 제 심신이 또 예전처럼 미약해졌다고만 생각할 거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닐 테니까요. 그냥 길을 걷다가 머리가 핑 돌아서 쓰러졌다고만 얘기했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제가 실신했을 당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지 타박상이 있다며 정밀검진 및 회복을 위해 일주일 정도는 절대 안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대신 제가 사두었던 선물을 아들이 똑같이 사서 저 대신 식사 자리에 가지고 갔죠. 일주일 후 다행히 검진 결과는 깔끔했고 제 상태 역시 말끔하게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남겨진 남편의 모습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워낙 바쁜 일정으로 준비하던 결혼식이라 상견례 일정은 다시 조율하지 않았고 결혼식 후에 다시 한번 모이는 걸로 이야기를 마쳤어요. 하지만 중간에 아이들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부인과 인사는 한번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예쁜 며느리 영은이가 사부인을 똑 닮았구나 싶을 정도로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2달 동안 아이들의 신혼집부터 신혼여행 준비까지 남은 과정들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때의 충격은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아들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요. 대망의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고 저는 아들이 맞춰준 고운 한복을 입고 아침 일찍부터 웨딩홀에 갔어요. 머리와 화장을 마치고 여유 시간에 잠깐 식장에 들어가 보았는데 신랑 측 혼주석 2자리를 보는 것이 어찌나 마음이 시큰거리던지요. 저 자리에 나 혼자 앉아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감격스러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아들내미 장가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해서요. 시간이 지나 예식 시간이 되었고 저는 예식 도우미 분들의 도움을 받아 식장으로 향했어요.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쯤에 사부인과 함께 화촉점화하는 과정과 하객분들에게 인사하는 과정을 예행 연습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도우미 분들의 안내를 듣고 있는데 하필 그때 식장 입구 쪽에서 저번에 봤던 남편의 모습이 또 힐끔 보이는 거예요. 그땐 정말 아차 싶었어요. 제가 정신이 또 어떻게 된 것 같아서요. 오늘 같은 날에는 그럴 수 없다 생각하며 머리도 세차게 흔들어 봤네요. 그런 저를 보며 사부인이 "사돈, 어디 불편하셔요?" 하고 물으며 걱정까지 하더군요. 저는 잠깐 현기증이 났다고 둘러댔어요. 다행히 두근거리던 심장도 조금씩 가라앉았고 그렇게 예행 연습을 마칠 수 있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나서부터였어요. 양가 모두 자식을 처음 혼인시키는 자리라 그런지 하객들이 유독 많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친구와 지인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게 복작복작한 분위기 속에 식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아까 리허설 때 봤던 남편의 얼굴이 맞은편 혼주석에 떡하니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식장이 어둑어둑하고 조명은 또 너무 밝아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너무나도 남편을 똑 닮은 분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보다 체격이 더 있었고 나이대도 많아 보였지만 마치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지금쯤 딱 저 모습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내미 결혼식장인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보는 눈도 많고 절대 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양가 혼주들이 하객에게 인사를 할 때도 다른 식순이 진행될 때도 일부러 시선을 더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하지만 진짜 이상했던 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 때였는데요. 신부 측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선 아들의 표정이 급격하게 상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때 저는 확신에 다다랐어요. 아들도 아버지와 닮아도 너무 닮은 분이 혼주석에 앉아있으니 놀랐다는 거잖아요. 절대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구나, 착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결국 다시 혼주석을 보게 되었는데 사부인은 평온하게 결혼식을 보고 있는데 사돈어른 되는 사람이 저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혹시 아까부터 쳐다봤던 내 시선이 불편해서 쳐다보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식이 끝나갈수록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 사람 역시 나를 뭔가 아는 듯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식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어요. 하객분들은 전혀 몰랐겠지만요. 정말 안간힘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려던 제가 결국 또다시 무너져버린 건 바로 패백실에서인데요.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패백실을 향하는데 사부인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틀렸기를, 내가 잘못 본 것이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까이서 본 그 사람의 얼굴은 영락없는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 남편이 왜 사돈어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부터 해석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잠깐의 기억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저에게 느닷없이 주머니에서 쪽지를 내미는데 저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 쪽지는 딱 봐도 몇 년은 돼 보이는 낡은 종이였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는데 그 안의 내용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여보. 그나저나 우리 내년에 자그마한 분식집 차리는 거 어때? 라는 문장이 적혀 있는데 딱 봐도 제 남편 글씨가 맞더라고요. 그 길로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 쓰러져 버린 거였죠. 눈을 떴을 땐 저는 제가 또 병원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패백실 안쪽에 있는 탈의실이더군요. 옆에는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제 남편이 앉아있대요.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죽어버린 건 아닐까, 지금 사후세계에 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로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움켜쥐며 여보 맞지? 당신 내 아내 맞지? 라고 말하며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물을 겨를조차 없이 저는 한동안 남편을 껴안고 미친 듯이 울기만 했어요. 아들 역시 그런 저희를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고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정황을 묻게 되었어요. 물을 말이 태산보다도 높을 정도였지만 도대체 이 세월 동안 버젓이 살아있었으면서도 저와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 그게 제일 먼저였죠. 남편은 사고 때 급류에 흡수려 간 게 맞았대요. 기적처럼 육지로 떠밀려와 의식이 없이 있던 상황에 한 낚시꾼이 기지를 발휘해 남편을 살려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은 모든 기억을 잃었을 뿐더러 자기 이름조차 정확히 외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골에 있는 낚시꾼의 어머니 집에서 2, 3년 동안 지냈다고 하더군요. 친어머니처럼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하셨던 분이셨어. 그때 내가 말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기억도 온전치 않았어서 그분께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능력조차 없었지.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진 나를 이 집에서 다시 한번 받아준 거야. 그때 정말 놀랐어요. 남편의 목숨을 구해줬던 낚시꾼이 알고 보니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던 제 사돈어른이셨더라고요. 본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갈 곳 없어진 제 남편을 자신의 집에 흔쾌히 받아주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제 남편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고 온 가족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이 집에 오고 나서 내 가족을 찾아주려고 많이 도와주셨어. 하지만 오히려 내가 자신이 없었지.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있었고 기억도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을 찾아줘봤자 나는 또 하나의 짐짝밖에 될 수 없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도 살았는지도 죽었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오매불망 당신만 기다렸던 나를 생각했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뭐라도 했어야지, 뭐라도. 내가 당신을 알아본 건, 아니, 내가 당신을 기억해낸 건 오늘이 처음이야.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식장에 서 있는 아들내미 얼굴 보자마자 정말 많은 기억이 돌아왔어. 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텐 아무 존재도 아무 기억도 없었어. 너무 미안해 여보. 남편의 말대로 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사돈댁 식구들이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신이라도 있는 건지 결혼식장에서 제 얼굴과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기억이 하나둘씩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이 바로 그 쪽지였어. 나한텐 그게 유일한 단서나 다름없었지. 여보, 라고 적혀 있는 그 쪽지를 보면서 아,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었구나. 혹시 내 아내도 사고를 같이 당했던 건가? 혹시 나만 살아남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난 당신 그렇게 잃고 나서도 5년이 넘도록 당신 죽었다고 받아들일 수조차 없었어. 한참이 지나서야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당신이 내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다, 정말.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사부인도 눈물을 쏟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며 그토록 찾아주고 싶었던 가족이 이렇게 사돈의 인연으로 가까이 있었냐며 태백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죠. 웨딩홀 직원들이 이제 다음 사람들을 위해 실내를 비워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실 남편은 그날까지만 해도 어딘가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었어요. 큰 기억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왔으니 아마도 머릿속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현실과 과거가 뒤섞여버린 느낌이었겠죠. 아이들을 신혼여행에 보내고 사부인과 함께 남편의 짐을 저희 집으로 옮기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마치 갓난아기처럼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더군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기억 저편에 있었던 작은 기억 조각들까지 하나씩 돌아오는 모양이었어요. 아이들이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 저희 세 사람은 그제서야 재회다운 재회를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 저희가 자주 가던 식당이 몇 곳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곳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서 10년 만에 대패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한동안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고기가 타는 줄도 모르고 셋이서 침묵만 했네요. 차츰 옛 이야기가 오고 가고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던 10년간의 공백을 이야기하고 장성해준 아들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그렇게 저희는 기적 같은 일상을 되찾았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는 대가족 부럽지 않은 북적북적함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100% 사돈댁 덕분이잖아요. 남편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다시 남편과 매일같이 눈뜨고 감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돌아가신 사돈어른과 지금의 사부인 덕분이죠. 이 기막힌 인연으로 저희 양가는 혈육보다도 더 혈육처럼 가까이 지낸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살면서 한 번씩은 기적 같은 행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